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적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그랬지? 기동이 제일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야, 효민이 친구의 역할? 친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 교사의 역할 언급하면서 그때 쌤이 좀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이 얘기 했었는데, 이 주입식 교육의 폐해의 산물들, 쌤이 꼭 여기다가 교사로서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땡땡이다 이렇게 필기를 해줘야지 꼭 니네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지. 그지? 수업 내내 계속 얘기했었는데, 신지은 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다양성을 존중한다. 비슷해. 근데 요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두 글자. 채원이 뭐가 제일 중요해? 존대? 존재? 지우. 그지? 공감, 소통. 계속 강조했잖아. 공감, 소통. 누구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달라?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 우리가 자꾸 너네도 초등학교 시절이 벌써 이제 6년, 7년이 이제 넘어갔어. 그지? 근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고 내 초등학교 시절을 벌써 이제 까마득히 좀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니네가 이제 성인을 앞두고 자꾸 교사에 대한 어떤 희망상, 그리고 교사로서의 본질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누구를 자꾸 잊어버리냐면 초등학생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 결국 즉 학생의 입장을 우리가 계속 놓치고 누구 관점으로만 내 관점, 즉 19살의 내 관점, 혹은 성인으로서 혹은 교사로서의 내 관점으로만 아이들을 바라보게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내 어린 시절, 내 초등학교 시절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혹은 나 때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때 그때 선생님들은 어떤 대처를 하셨었는지, 내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야지 지금 내가 선생이라면 이라는 걸로 떠올리면은 답변 방향이 사실 조금씩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어린 시절, 즉 보통 일반적으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의 초등학교 시절과 그리고 그때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이나 혹은 짜잘한 잔소리나 아니면 그때 좀 감명 깊었던 혹은 인상 깊었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좀 한번 계속해서 곰곰이 떠올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결국 교직으로서의 적성과 인성을 너네들이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형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지? 뭐 모든 학교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면접관들이 당연히 한 번씩은 물어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질문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씩 꼭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좀 한번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 잘 좀 기억을 하고 답변을 좀 해보시자고. 자, 정택상 학생. 자, 사치품을 너무너무 자랑하는 학생, 사치품 혹은 명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학생이 있어. 혹은 명품만 걸치고 오는 학생이 있어. 그럼 어떻게 지도할래? 저는 자랑하는 학생이 자랑을 한 이유가 자존감의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자체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다는 마음에 사치품을 통해 관심을 이끌어주려는 노력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학생의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한 상담과 대인관계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좋았어. 그지? 자존감의 부족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받고 혹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치품을 자랑하는 성향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치품을 자랑하는 것을 나무라기보다는 그 친구의 본질적인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혹은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칭찬 등을 활용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답변이 또 나올 수 있겠지. 김효민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해?
무조건 모르면 안 돼. 명품 자랑하면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생각해 봐봐. 자, 보자. 이제 첫 번째부터. 사치품 혹은 또는 명품을 자랑한다. 사례형이기 때문에 쌤이 제시하는 건 절대적인 답안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안에 쌤의 생각들을 조금씩 보완, 활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자존감 얘기 굉장히 좋았어. 평소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분에서 칭찬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예체능 특기 부분이라든지 또는 발표 같은 것들, 발표 등에서 칭찬을 활용하면서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의 모습을 대변하기보다는 그 본질적인, 너희들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역할이 결국에 교사로서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 될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놓치면 안 돼. 아이가 계속해서 명품을 입고 온다고 하면 솔직히 그 아이가 집에서 샤넬 백이랑 샤넬 구두를 지가 막 챙겨서 신고 입고 오겠어? 부모의 역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초등교육은 실질적으로 뭐하고 굉장히 교집합이 이루어져 있고 맞물려 있냐면 가정교육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다는 거지. 그럼 실제로 아이와 상담하기 이전에 누구와의 상담도 먼저 필요하겠어? 부모와의 상담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와의 상담도 사실은 진행이 돼야 돼.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려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 집이 잘 살아서 우리 집은 샤넬백이 넘치고 넘쳐서 애한테 주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그지?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은 교사로서 대응하기 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교사로서 어떻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줘야 돼. 학교에 도난 우려 혹은 분실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의 특성상 어때? 부주의하게 물건을 다룰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체육활동이나 혹은 미술활동 등에서 이 명품이 혹은 제품이라고 해도 되고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부모님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좀 분실 위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교실을 비워놓고 뭐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체육활동 할 때 우리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체육복을 뭐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하거나, 미술활동 때도 마찬가지 옷을 갈아입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이제 있으니 이런 소중한 물건에 대해서는 좀 가정에서 착용하는 걸 좀 많이 권장을 한다라는 형식으로 부모와 일단 먼저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세 번째, 여기에서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또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가치관에 대해서 교육과 지도 활동이 필요할 수 있어.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비싼 것만 좋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그렇진 않겠지, 그지?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보물 1호 같은 걸 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야. 혹은 본인에게 소중한 물건, 이 소중한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 부여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지. 혹은 교사로서 교사의 경험을 활용하여 마찬가지 추억이나 혹은 의미 있는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 일기 쓰는 습관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교사로부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일기장을 선물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다가 담임 선생님이 항상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됐고, 나한테 지금 가장 소중한 물건 혹은 보물 1호를 따진다고 한다면 쌤은 이 일기장이 굉장히 좋은 보물 1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그런 이제 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타임캡슐 활동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여러분들이 10년 후 혹은 20년 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을 때 아니면 인생에서 특별한 뭐 시기가 다가올 때 그때 타임캡슐에서 꺼내본다면 지금 현재 어떤 물건을 꺼내봤으면 좋겠는지 지금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우리가 타임캡슐에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얘가 갑자기 샤넬백을 딱 벗어갖고 그 타임캡슐에 넣겠어?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결국엔 역시 똑같이 어떻게 의미부여가 될 수 있는 친구들과의 어떤 편지라든가 아니면 내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석파나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타임캡슐에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타임캡슐 활동 같은 것도 물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의미부여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소중함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명품을 자랑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좀 순조롭게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조금만 더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활용해 달라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고 실제로 요즘에는 명품을 착용하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순화해서 지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야. 자, 두 번째, 거짓말을 계속해서 일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소나민 학생,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학생들 어떻게 지도할까? 저는 일단 그 학생이 거짓말을 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입니다. 거짓말의 원인으로는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사로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 줄 것이고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도 말씀드려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일단 역시 마찬가지 이제 관심과 애정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자존감 향상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좋은 방향이긴 해. 근데 사실 관심과 애정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우리가 뭐 학생의 말을 경청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소 추상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를 하거나 구체성을 띠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항상 사례를 든다. 예시를 들면 그게 구체성을 띠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예시를 띠는 그런 이제 답변 방식을 좀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안서연 학생, 거짓말을 자꾸 하는 학생 어떻게 지도를 할까? 학생이 거짓말을 할 때 야단치게 된다면 그 불안한 마음에도 다른 거짓말을 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혼내는 것이 아닌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거짓말을 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거짓말을 할 만큼 스트레스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말을 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주면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거짓말 같은 경우 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는가? 우리가 보통 거짓말하는 원인 혹은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그건 파악이 끝난 거야.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지?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거나 감추려고 할 때 혹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혼나는 것이 두려울 때 그럼 평소에 교사가 계속해서 어떤 그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하거나 아니면 혼을 내거나 다그치게 되면 학생들이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오늘 준비물 왜 놓고 왔지? 아, 사실은 준비했는데 오다가 잃어버렸어요.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잖아. 그지?
그럼 교사로서 사실 그런 거짓말들은 거의 대부분 눈치를 챌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용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짓말을 신중하게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인정을 통해서 학생은 거짓말 자체가 나쁘다는 거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보통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어. 아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봤더니 어른들이 가정에서 아이가 진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처음으로 거짓말을 배운대. 거짓말을 어디서 배우겠어 걔네들이,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쓰는 거야. 아이들이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시기가 그리고 진실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거든. 그럼 결국에 뭐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거짓말을 그래서 일부러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계속해서 교사가 내가 하는 말을 우리 선생님은 다 인정해 주시고 다 믿어 주시네. 그러면 1차, 2차적인 거짓말을 했다가도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진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힘 혹은 용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근데 너무 이제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걸 악용하는 거지. 저 선생님은 좀 바보 같아. 내가 얘기하면 다 믿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나갈 수도 있거든. 그지? 그래서 반복된 거짓말을 통해 습관화되거나 또는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교사로서 역시 마찬가지 과거의 경험 등을 활용하여 거짓말의 폐해나 혹은 그 피해가 스스로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지. 수업에서 일화나 우화를 통해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반복해서 이제 일러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초등교사에게는 일반적으로 조회나 종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 그지? 그럴 때 이제 교사가 스스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인성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거든. 그럴 때 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화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짓말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그 우화가 뭐가 있지? 피노키오 말고? 그치. 양치기 소년 있잖아. 양치기 소년. 그치. 그 양치기 소년 같은 우화를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계속해서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잡혀먹잖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그지? 그런 것들이 결국엔 초등학생들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가르침이 된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고 있지만 초등학생으로서 무언가 크게 전달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런 우화, 일화 혹은 교사로서의 경험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결국.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이제 지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표현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회적으로 아이를 장시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런 방법들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자꾸만 신조어를 사용하는 학생. 자, 박찬민 학생.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신조어 혹은 우리가 흔히 과거에 조금 유행했던 이제 급식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학생들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저는 수업 시간에 신조어들을 모아서 신조어에 대한 뜻을 설명하는 시간을 오히려 갖고 그 신조어에 대한 대체 단어를 설명해 줌으로써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어휘력을 높인다. 그것만으로 될까? 신조어 사용을 일단 자제를 하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그지? 그럼 좀 더 자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좀 더 뭐가 없을까? 자, 김시현 학생. 신조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학생 어떻게 지도할까? 신조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학생은 학생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계속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끼리의 사이를 더 좋아지게 만든다면 이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의 관계, 뭐 그런 것도 이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어. 이제 친해지고 싶고, 우리 왜 초등학생 시절에 보면 좀 까불이 같은 애들이 있고, 그지? 또 조용한 애들이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좀 까불이 같은 애들이 뭔가 신조어를 더 이제 우스꽝스럽게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성향인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신조어 사용 또한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신조어가 그냥 무조건 나쁘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토론 주제로 아니면은 시사 이슈 주제로 신조어 사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신조어 사용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지. 단점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그럼 그런 장점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를 학급 문화로서 한번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신조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스운 표현이나 우스운 표현 혹은 재미있는 표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장난스럽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신조어는 자칫 의사소통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야 돼.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세대 간의 갈등도 뭐 솔직히 애들한테 세대 간 갈등 그러면 이제 잘 이해 못할 거 아니야, 그지? 어른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아듣기 어렵다. 어른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신조어도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좋은데 이 신조어 같은 경우에 신조어의 은어나 비어, 속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타인에 대한 무시와 혐오가 될 수 있다. 혹은 이조차가 뭐가 돼? 욕설과 비방으로 인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 예를 들어서 흑인, 뭐 요새 흑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표현은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 맨날 뭐라 그래? 뭐 깜딩이 뭐 이런 표현도 하고, 혹은 흑형 뭐 이런 이제 표현도 하잖아, 그지? 결국엔 그게 뭐야?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혐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요새 애들이 워낙 이제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막 페미라는 표현을 쓰고 뭐 메갈이라는 표현을 쓰고 막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 분명히, 그지? 아무리 신조어라고 하지만. 근데 신조어가 무조건 나쁘진 않아. 왜냐하면 신조어의 일반적인 신조어는 보통 줄임말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거든. 정부에서도 사실 워라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지? 그 워라벨은 신조어가 아닌가? 워라벨도 신조어야. 워크 앤 라이프 앤 밸런스,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조어거든. 정부 자체도 신조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신조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건 아니지만, 은어나 비어, 속어에 속하는 부분은 사실 욕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혐오와 그 상대방에 대한 무시가 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 번째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거는 친구들끼리 사용할 수는 있어. 친구들끼리 사용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정확한 용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의 대화까지도 교사가 뭐 개입을 한 거나 아니면 규제를 한다면 오히려 더 반발심이 커지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더 많이 신조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올바른 표현으로 정정해주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 등에서는 올바른 표현으로 항상 정정해주는 지도와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걸 하나의 학급 문화로 좀 만들어 보자면 결국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신조어보다는 표준어 사용에 있어 칭찬이나 상점, 그린카드 혹은 추천 제도 등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왜 주말에 예전에는 토요일에 이제 우리가 학급 회의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었거든.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 하는 거 보통 언제 해? 뭐 수요일 날 하나? 월요일이나 수요일? 이럴 때 하나? 했었어? 너네 학급 회의? 했었어? 학급 회의 안 해?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 안 했어? 상체 시간에 창제 시간 하잖아. 보통 무슨 요일에 들어있어? 특별히 뭐 요일이 정해져 있진 않았었어? 그럼 창제 시간은 언제 잡는데? 얘기 좀 해봐. 언제 잡았어? 시간표에 상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CA 시간 다 있잖아. 그지? 시간표에 다 들어있잖아. 보통 수요일에 들어있지 않니? 보통 수요일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표준어를 잘 활용한 학생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야. 추천. 그래서 추천을 해서 뭔가 노트 같은 거를 교사가 증정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간단한 학용품 같은 거를 역시 마찬가지 증정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편입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실제로 너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선생님들이 문제집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주거나 볼펜 같은 거 선물로 준 적 없어? 받아본 친구? 그래, 받아봤잖아. 근데 그런 거 받았을 때 어때?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좀 자랑스럽고 그러지 않아? 되게 기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신조어 사용을 무조건 막는다 혹은 역시 똑같아 단호하게 규제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좀 완화된 표현과 완화된 방식을 바탕으로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자, 네 번째, 학습 능력이 매우 많이
부진한 학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백이동 학생, 학습 능력이 매우 부진한 학생이 있어. 어떻게? 저는 방과 수업을 통해서 학생을 따로 개인 지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제 학습 능력이 매우 부진한다면 수업 시간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완하고자 방과 수업을 제도화하여 학생을 개인 지도화할 것 같습니다. 방과 수업을 통해서 개인 지도를 하겠다. 자, 요거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할 법해. 그지?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개인 지도를 하겠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여질 수 있지? 다른 학생들에게 비춰진다면? 뭘로 보여질 수 있겠어? 차별 대우나 혹은 역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야. 공부 못하는 애들, 우리 때는 그냥 무조건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게 있었어. 나머지 공부를 시켰거든. 너네도 시켰어? 나머지 공부?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낙인 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하긴 하는데 그 방과 후 수업에 어떤 학생들을 찝어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자율 선택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학습 능력이 부진한 친구. 두 번째, 방과 후 수업을 통한 보강 수업이나 혹은 과제 지도를 운영할 수는 있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뭔가 쟤만 편애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선생님은 왜 나는 신경을 써주지 않지? 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만 타 학생들로부터 차별 대우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특별 수업과 1:1 확인 점검 시간으로 공지하고 전체 학생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선택 제도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진 학생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업에서는 일정 시간에 이제 교과 진도를 나가고 혹은 과제를 통해 미비한 점들을 이제 보충할 수밖에 없잖아. 수학 문제가 뭐 수학책에 100문제가 있다면 100문제를 다 풀 수는 없는 거거든. 국어도 마찬가지 등등등. 그래서 기타 부족한 과목 수업에 대한 해설 등을 촬영하거나 혹은 교본으로 제작해서 제공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뭐하고도 연결될 수 있냐면 유튜브 운영도 가능할 수 있겠지. 수업 보충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여기서 이제 나 혼자만 유튜브를 운영하겠다 그러면은 솔직히 너무 이제 의욕만 앞서는 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오래 못 갈 수도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또 열심히 생각해야 될 거 뭐가 있냐면, 우리의 옆에는 항상 누가 있다? 동료 교사들,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교사들이 있다. 나 혼자 다 짊어질 수가 없어. 초등학교 내가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교사들과 협업, 상의하고
협업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초등학교는 이제 과목 수업이 이제 나눠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보강 수업으로서의 유튜브 수업을 운영을 한다고 친다면 나는 국어, 뭐 어떤 선생님 수학, 어떤 선생님은 사회, 어떤 선생님은 뭐 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담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반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보강 수업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또 뭐하고도 이어질 수 있냐면 그럼으로써 아이들의 사교육 집중 현상이나 혹은 사교육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 이런 방법으로 보강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보통 방과후 수업만 떠오를 텐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종교에 매우 빠져있는 학생들이 있어. 특정 종교에 매우 빠져있는 학생들. 심지어는 그런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발표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뭐 지도자라고 하자. 그냥 특정 종교의 지도자를 언급하면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지. 김상미 학생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종교에 대해 존중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말해줄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되지. 특정 종교에 빠져있는 학생. 종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는 가정적인 부분, 그리고 내적 양심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걸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해줘야 돼. 근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종교의 자유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배제하지 않을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배제라고 하자. 배제할 자유와 배제당하지 않을 자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 기호에 대한, 기호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사례를 쓸 수 있어. 내가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라면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김치찌개를 먹고 싶지 않을 때에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지 않은 자유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다른 예시들을 활용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종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학교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활동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는 종교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언급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완곡하게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6번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사춘기가 좀 빨리 찾아오게 되면 외모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가 보통 이제 3학년, 4학년 때도 이제 찾아온다고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성징이 이제 다가오면서
특히 이제 5, 6학년 학생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특히 좀 뭐 여학생처럼 이제 묘사를 하긴 했지만 남학생도 이제 마찬가지야. 그래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거나 혹은 뭐 너무 과도한 염색, 헤어스타일 혹은 옷차림이 선정적이고 혹은 옷차림이 너무 과하게 어른스러운 패션들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외모 지향적인 학생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송사랑 학생? 이런 학생들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저는 이 학생이 내용뿐만 아니라 학업적인 면이나 예체능 특기 등에 관심을 유발하고 여기에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은 학생의 자유이기 때문에 교사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올바른 헤어스타일 등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일단 학생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 사실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정영훈 학생? 정영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 자, 일단은 옷차림이나 아니면은 화장, 외모, 일단 첫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패셔너블 하다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 학생들의 패션 패션 취향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칭찬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은 뭐 머리를 너무 예쁘게 잘했다. 화장도 정말 어떻게 선생님보다 더 잘했니? 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멋지다. 마치 뭐 무슨 스타와 같다. 예를 들면 뭐 블랙핑크 스타일이라고 쳐. 야, 너 진짜 블랙핑크처럼 되게 멋지게 옷을 입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치만 당연히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그 안 좋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안 좋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안 좋아 보이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가죽 부츠에 막 가죽 잠바 입고 막 이렇게 입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건들 수 있는 건 뭐 가죽 부츠나 가죽 잠바의 스타일보다는 사실은 노출과 관련된 게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 결국에는. 그지? 그래서 과도한 노출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본인에 대해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닌 외모로만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친구의 내면 혹은 그 친구의 어떤 성향 혹은 그 친구의 성격, 특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학생의 다른 능력, 특기, 재능, 역량, 자질 등이
화려한 외모에 가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야, 너는 원래 참, 뭐 공부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 뛰고, 미술도 너무너무 잘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기 전에 이미 너무 화려한 외모에 시선이 빼앗겨서 너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 혹은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뒤로 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너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모습을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혹은 상대방한테 표현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외모적인 부분보다는 네가 가진 뭐뭐뭐를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지. 화장을 지적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 화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될 게 없고, 예를 들어서 과한 노출이나 짧은 옷을 입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차후에 뭐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 성교육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어. 특히 뭐에 대한 부분? 자기 존중감. 자아 존중감하고도 관련이 있지. 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너무 과하게 나의 신체를 타 이성에게 보여주거나 노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엔 나에 대한 성적 자아 존중감이 낮아서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을 수 있거든. 특히 그리고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혹은 내가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타인도 나를 존중할 수 있다는 거를 꼭 한번 성교육 시간에도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과하게 금지하기보다는 과도하게 규제하기보다는 유보하자는 측면의 권유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좀 더 나중에 조금만 더 커서 그래서 하면은 훨씬 더 예쁠 수 있어. 훨씬 더 멋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뭐를 걱정할 수 있겠지? 세 번째. 결국에는 피부나 헤어나 뭐 이런 것들,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생인데 7cm 힐을 신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꽉 끼는 부츠를 신고 다닌다든가, 그럼 결국엔 전부 다 피부, 헤어, 뭐 이런 이제 뭐 하체 교정,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하고 관련이 있어? 건강하고 관련이 있지, 그지? 그래서 청소년기의 건강 문제. 건강 문제와 결부해서 설명한다. 당연히 힐 같은 거 신게 되면 허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무리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실질적으로 힐뿐만 아니라 플랫 슈즈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허리 건강에 굉장히 무리를, 이제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높은 힐만 가지고 이거는 이래, 이거보다는 이런 류의 신발들은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 이런 류의 신발들은 그래서 플랫 슈즈나 아니면 힐이나 아니면 뭐 앞이 뾰족한 구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좀 지도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생각을 계속 확장하는 연습하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 그지? 그래서 그 한 가지 생각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로 계속해서 좀 여유 있게 확장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거야. 자, 7번. 매일같이 지각하는 학생이 있어. 매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각을 한다. 자, 김성곤 학생. 매일같이 지각하는 학생이 있다. 그럼 어떡할까? 뭐 생각해야 돼.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 안 돼. 맨날 지각하면 어떡할 거야?
전예진 학생. 매일매일 지각을 한다. 저는 학생이 매일 지각을 하면 왜 지각을 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면 부족이 원인이 된다면은 수면 시간 확보나 아니면은 다른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를 쉽게 잠들지 못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칙에 대한 중요성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준수 능력이 떨어진다면은 공동체 생활에서 규칙 준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면서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는 걸로 아이를 지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너무 잘했어. 자, 너무 잘했는데 왜 너무 잘했냐? 그냥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딱 이거야. A 사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B 사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를 한다. 요 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례를 들고 있잖아, 그지? 이런 경우도 있고,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게임에 빠져서, 그지? 그래서 밤에 몰래 일어나서 게임을 하느라고. 그러면 당연히 부모와의 상담 혹은 가정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게임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니면 규칙 준수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다면, 그지? 그래서 사실 사례형은 말 그대로 사례로 접근하는 거야. 예시로 접근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어, 그지? 그냥 못 일어나는 애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거기에다 이제 하나만 더 집어 넣으면 가정 환경에 대한 파악이 사실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관심을 받는다면 부모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깨워주실 거잖아요, 그지? 근데 지각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경우들이 보통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 학생이 가정 환경에서 가정 폭력이나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야. 또는 아동학대에 시달리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시달리고 있는지. 본인이 게임을 하다가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가정 상담이나 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편입을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학대를 당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생이 근로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초등학생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일이야. 초등학생이 보통 이제 속된 말로 알바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그 아르바이트 노동, 근로와 노동도 마찬가지. 자의적이라면 부모까지 속여가면서 자기가 뭐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아이폰을 사고 싶어서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 타의적인 거는 환경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학생을 보호해야 돼, 그지? 그 보호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단순하게 놀다가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교사가 교사의 개입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이 보고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일 수도 있고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어떤 양육 책임, 동생들을 책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노동을 한다면 그 부분을 교사가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지, 그지?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지. 첫 번째, 만약에 환경적으로 돈이 필요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돈이 필요하다. 재정적 목적이라면 당연히 뭐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냐면, 교사가 그냥 매달 생활비를 줄 수는 없으니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 그지? 그래서 정부 지원에
연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해.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무리 이제 국공립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장학금을 끌고 올 수 있는 혹은 장학 예산들이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거든. 그럼 장학 예산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고 혹은 이 학생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뭐 요건이나 아니면 신청 절차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 그지?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찾아줘야 돼. 그래서 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정도의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어.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결국엔. 그지?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의 학생의 권리이자 의무야. 초등교육 같은 경우, 그지? 요새 이제 고등교육까지도. 근데 그 학습권을 만약에 방해하는 사용자들이 있어. 사장들, 그지? 학습권을 방해하는. 그건 법적으로 안 돼. 불법이야. 그래서 학습권을 방해할 정도의 사용자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 법적 지원과 고지, 법적인 절차를 통한 고지가 이제 필요하다. 아이한테 노동을 뭐 너무 혹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부여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학습권 침해로서 실질적으로 이건 고발 대상이 돼.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가정상담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최종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그 인근의 주소지를 근거로 초등학교를 다니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그지? 뭐 산골이나 뭐 이런 취약 그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면 그러면 교사도 사실은 어떻게 그 아이가 주변에 있을 거라는 걸 다 알 수 있거든. 그럼 전화를 해서 깨운다거나 아니면 뭐 할 수 있겠어? 등교할 때 같이 방문해서 등교하는 노력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엔. 그지? 그래서 교사로서 전화로 모닝콜을 해주거나 아니면 등교 시 방문해서 동반 등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깨워서 같이 가는 거야. 누구야? 같이 가자. 쌤 지금 너네 집 앞으로 출발하니까 일어나서 얼른 나오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초등교사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역할 중에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부모의 역할. 부모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분명히. 그지? 그래서 그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지로서 보여주면 이 친구가 진짜 아이들한테 애정이 있는 친구구나. 애정을 갖고 초등교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연결해서 할게.